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6강 개념 6. 자, 우리 완자 103쪽에 관련된 자료를 보고 갈 겁니다. 병자호란 직전에 그 주화론과 척화론의 대립인데요. 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주화론자의 입장이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국력은 고갈되었고 오랑캐는 병력이 강성합니다. 정묘년 때 맹약을 지켜서 이거 1627년 형제관계 맺은 거죠. 그래서 그거 지켜서 몇 년이라도 화를 늦춰야 합니다. 그 사이에 우리 대비하자. 어진 정치를 베풀어 민심을 수습하고 성을 쌓고 군량을 저축해야 합니다. 요거 주장한 사람이 최명길이고요. 그 남한산성이라는 영화에서 이병헌 씨가 굉장히 설득력 있게 연기를 잘 했었는데, 이 사실 최명길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거의 소수파라고 할 수가 있죠. 주화를 주장을 한 거는 감히 오랑캐와. 근데 대두가 되고 있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의 인식에 대해서. 이제 나는 대다수였던 척화론이죠. 명은 우리나라의 부모의 나라이고 청은 우리나라의 부모의 원수이다. 신하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어떻게 부모의 은혜를 저버릴 수 있냐. 어찌 이런 식의 다시 화의 재창할 수 있냐. 그런 얘기를 말을 하는 거죠. 수특으로 넘어갈게요. 네, 수특 74쪽입니다. 정묘호란 이전의 상황, 이제 누르하치가 랴오등을 제외한 만주를 다 통일했기 때문에 이제 랴오등을 진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광해군은 이 발등에 불 떨어진 명의 요청을 들어주면서도 후금을 자극하지 않기를 희망을 했어요. 중립 외교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강홍립은 후금과의 적극적인 전투를 피하면서 1619년에 사루 전투에서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립외교에 반발한 서인 세력이 광해군을 축출하고 인조를 즉위시킨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후금은 광해군의 이 중립외교에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후금이 반발을 초래를 하게 되는 거죠. 친명배금 정책에요. 네, 정묘호란의 배경 세 가지 기억합시다. 서인의 친명배금 정책, 그리고 평안도 철산 가도에 주둔하던 모문룡에 대한 조선의 원조, 그리고 조선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 요거 기억합시다. 75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후금이 청나라로 탈바꿈을 하고 병자호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인조가 결국에는 삼전도에서 항복식을 굴욕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이제 인질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 이후로 청과 조공 책봉 관계를 체결하는 정말 세상이 뒤집어질 일을 조선 입장에서는 하게 된 거고요. 명과 관계가 단절이 되고 조선은 앞으로 청의 요구로 명과의 항쟁에 필요한 물자와 세패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또 당연한 일이지만 조선은 연이은 전쟁으로 경작지가 축소가 되고 황폐화되는 어떻게 보면 임진왜란 때부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어요.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지도를 보면 점으로 돼 있는 게 1627년의 정묘호란 때 침입로입니다. 이렇게 쳐들어도 평양을 거쳐서 평산까지 왔고요. 평양 함락이 된 거죠. 그리고 줄선으로 돼 있는 병자호란 때는 이렇게 해서 개성 한양까지도 왔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청나라가 조선을 이제 조공국으로 갖게 되고 중원의 주인공이 되면서 이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일본의 중국 인식인데요. 숭정제가 사망하고 남명을 수립한 홍광제는 단로에게 패하였다. 여진에게 패하였다. 이제 사실상 명나라 마지막 황제가 숭정제입니다. 이제 뭐 도망가서 이제 다시 명나라를 회복시키고 있는 복명 세력이라고 하죠. 복명 세력도 여진에게 패했는데요. 뭐 당왕이라든가 노왕이 겨우 남쪽 귀퉁이를 보존할 뿐 중원은 지금 달로 여진이 막 횡행하고 있다. 이것은 중화가 오랑캐에 의해 대체되는 사태이다. 최근에 5.3개 3번이죠. 정경 타이완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3번이나 타이완 정치 세력들이 각성의 경문 날려서 명왕 좀 회복시키자 지금 하고 있다. 그 승패의 행방은 듣지 못했지만 만약에 오랑캐가 중화를 대신하는 사태가 된다면 비록 2억의 일이라고는 해도 이 어찌 상쾌한 일이 아니겠는가라고 해요. 동아시아 각국이 명청 교체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겪고 있는 거죠. 18세기에 이제 편찬된 화이변태라는 책에서 나온 사료고요. 네, 이 책에는
동아시아 정세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서 나가사키에 온 중국인들 스시마를 통해 조선에 전해진 중국 정보를 입수하여 기록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제 이어서 외란과 호란을 거치면서 이제 일어난 국제 질서의 재편과 문물 교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제 명청 교체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상황입니다. 명나라는 쇠퇴를 계속해서 겪다가 이제 농민봉기가 빈발하죠. 이자성의 난으로 명나라 자체가 멸망합니다. 1644년이에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이후로도 연명을 하긴 한 거죠. 이제 이자성의 난 때 오삼계라고 하는 명나라 장수의 도움을 받아서 베이징으로 입성을 한 청나라 황제가 순치제입니다. 같은 연도에 베이징을 점령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이후에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 때 이제 강건 성세를 겪으면서 청나라가 이제 최대로 팽창을 하게 됩니다. 강희제 때는 이제 중국 전역에 대한 통치를 하기 위해서 각종 반란 세력들을 진압하는 데 집중을 하게 됩니다. 오삼계, 경정충, 상지신 등 기존에 청나라를 도왔던 명나라 장수들이 난을 일으켜요. 그걸 3번의 난이라고 하죠. 1673년에서 1681년 17세기고요. 이제 정성공을 비롯해서 타이완의 정치 세력이 계속 타이완의 자리를 잡고 반청 운동을 하죠. 1662년부터 1683년까지 역시 17세기입니다. 네, 그리하여서 걸륭제 때에 이르면 이제 티베트나 신장, 위구르 지역, 몽골까지 다 통합해서 최대의 영토를 갖게 됩니다. 이제 조선에서는 명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청나라를 겉으로는 섬기고 있으면서도 이제 진정한 중화는 이 세계에 우리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하는 그런 자존감이 막 뿜뿜해요. 그걸 조선 중화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만이 빛나는 중화를 계승한 유일한 계승자다라는 의식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1603년에 에도 막부가 이제 개창이 됐다라고 했어요. 이제 에도 막부는 청나라 국교를 맺지는 않습니다. 원래 전통적으로 일본이 조금 중화 질서에 편입되기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진 않아요. 청나라 국교는 하진 않고요. 이제 조선이나 류큐 등과는 이제 외교나 무역을 계속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 이제 전쟁을 통한 문물 교류를 봅시다. 조선에선 특별히 임진왜란 때 항외라는 존재가 만들어집니다. 임진왜란에 참전을 했으나 포로가 되어서 조선에 투항해서 이제 조선을 위해서 싸우거나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대표적인 항외에 사야가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임진왜란에 참전해서 포로가 됐으나 나중에 이제 조선인으로 귀화를 하고 관리로 일을 하게 됩니다. 김충선이라고 하는 아주 멋진 이름도 하사받게 되고요. 또 이제 17세기에 이르면 네덜란드 사람들이 표류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벨테브레이, 하멜이라는 사람들은 알 거고요. 이들을 통해서 뭐 화포가 제작이 되거나 하기도 했습니다. 담배, 고추 등의 신작물이 전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죽긴 했지만 인조의 아들이었던 소현세자는 이제 청나라에 가서 아담찰과 교류를 하기도 했고 천주교 서적들을 많이 가져오기도 합니다. 일본은 많은 것들을 약탈을 해가요. 서적, 구리활자, 불화, 불교, 태화 얘기합니다. 그리고 참 많은 기술자들을 포로로 갖고 갔어요. 유학자, 그리고 도자기 기술자. 특별히 이제 도자기 기술자로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삼평은 도자기의 시조라고 불릴 만큼 이제 유명한 인물이 됐어요. 그가 만든 자기를 아리타 자기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사절단이 이제 전쟁 이후로 갈 겁니다. 조선에서 에도 막부로 갔던 사절단은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연행사는 이제 조선이 청나라에 보낸 사절단인 거죠. 근데 이렇게 청나라 교류를 하는 과정에서 북벌론이 아닌 이제 청나라를 배워야 한다는 북학론이 대두되기도 합니다.